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제가 이제 1945년은 사실 이제 세계 대전이 이제 끝난 종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한 이런 이게 환경에 대한 중매도나 이런 거 아마 있었어도 먹고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끝나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미국, 아메리카를 제외하고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은 완전히 다 전쟁통이었잖아요. 굉장히 산업시설 이런 것도 다 PP화되고 해서 산업화의 전후 복구를 전면적으로 하고 산업화를 다시 특히나 이렇게 한 거는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전 세계 모든 돈을 다 끌었잖아요. 무기 팔아먹으면서. 그러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이 부자면 이 사람이 부자도록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 자기가 돈을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을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구매력이 있어야 이 사람이 계속 그 부자를 유지하는데 미국은 엄청 부자인데 다른 사람들 전쟁 치르느라 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면적으로 전후복구의 원조를 엄청나게 하는데 미국 유럽의 마샬 플랜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산업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재건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에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오염 발생하죠. 환경 오염을 더 나아가서 재앙적인 수준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모그 런던 같은 경우에 52년인가 그때 스모그가 발생했는데 일주일 만에 8,000명이 죽고 한 달 내에 10,000명, 12,000명이 죽은 그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이제 환경들의 이제 재앙들이 막 나타나니까 학자들이 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공. 화학물질, 살충제에 대한 남용 그런 거를 경종을 울리는 그런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게 1962년이고요. 두 번째는 공리주의 비례. 하딘이 네이처지에 한 동네에 목조지가 있어서 소를 열마리를 키웠는데 돈이 잘 버니까 그 옆집에서도 키우고 또 옆집에서도 키우다 보니까 그 목조지에서는 100마리 정도만 키워야 되는데 그 이상을 키우면서 그 목조지를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결국에는 공유 자산을 이렇게 남용하면 공멸한다, 자멸하게 된다라고 이제 경고를 그거가 이제 1968년에 세 번째는 성장의 행동. 1968년에 세워진 로마 클럽이라고 서유럽의 미래 연구 기관인데 여기서 72년도에 1972년에 성장의 한계라는 지구의 자원은 유한한데 이렇게 계속 남용하고 하면 결국에는 지구의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약 2050년 정도에는 까지 성장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인구도 감소하고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환경 대응할 때 국제적 대응에 이때 정상회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나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이 대응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분류해서 보시면 그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국제적 대응. 그래서 이제 정상회의나 분야별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국제 환경 기구들을 설립해서 이런 걸 이제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국제적으로 대응이 있고 그다음에 단계는 이제 국가적 대응. 이 국가적 대응은 이제 각 국가별로 환경에 대한 정책, 법, 제도를 만들어서 환경을 보호하는
세 번째는 거기는 뭐 분야별 또는 기술적 대비라고 되거든요. 대기, 네, 물, 토양,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에 대한 어떻게 저감하고 완화할 것인가 이런 거를 크게 세 가지로 연대응 방향을 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럼 이제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응하는 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그다음에 기술이나 분야별로 이렇게 대응 방안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생태학의 갈라지는 건 1869년에 헤켈이라는 독일의 동물학자가 처음에 이칼라지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 요 전에는 이 환경과 그다음에 생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헤켈이라는 사람도 생물학자, 동물학자였고요. 이것도 이제 동식물로 구분을 해서 그러다가 이 생태학을 통해서 이 두 개를 통합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 환경과 생물을 통합을 해서 지칭하는 말이 바로 생태계. 그리고 시스템. 이거는 이제 1935년에 텐슬리 영국의 생태학자 텐슬리가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정의는 생물 요소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 요소의 상호 작용하는 체계, 시스템이 생태계의 정의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통합해서 그랬을 때 저희가 이 생태계를 좀 구분을 해보면 이게 환경 매질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환경 매질에 따라서 구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환경 매질에 따라서 생태계를 구분을 해보면 육상 생태계와 수 생태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환경 매질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쪽이나 쪽에서 에너지와 파동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매질이라고 하고요. 환경 매질은 이런 생활의 장이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생활의 장이 되는 곳을 환경 매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매질을 이제 대기, 공기, 물, 토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태계에서는 이제 전달되고 하기 때문에 환경 매질에 따라서 나누면 저희가 공기 생태계, 대기 생태계라는 말은 하진 않잖아요. 빼고 이렇게 두 가지 물과 그다음에 토양 하면 유사 생태계나 수 생태계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에도 한번 최근에 환경 매질이 시험에 한번 나왔거든요. 요 문제로. 그러면 이제 육상 생태계는 또 우리가 이제 사막, 초지, 사막 생태계, 초생태계, 산림 또는 숲 생태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수 생태계는 육수냐, 해수냐. 육수는 고인물이냐, 정수냐, 그다음에 유수냐, 흐르는 물이냐. 해수는 이건 이제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해안이냐, 근해냐, 원양이냐, 해안선계, 근해선계, 원양선계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적 측면에서는 저희 이제 자원기술사의 입장에서 시험 문제의 입장에서 보면 사막 생태계 관련해서는 별로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사막이 없으니까 국제적으로 뭐 사막화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또 사막화 방지 협약이 있는데 사막화 방지 협약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다만 이 사막이 북위 30도, 남위 30도에 집중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지구상에서.
왜 북이 남해 30도 중위도 지방에 그렇게 사막이 많이 분포를 하느냐가 시험에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구의 이런 대기순환, 공존과 자전하면서 대기순환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기순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고, 사막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따 우리나라에서 이런 모래가 많은 곳은 바닷가의 백사장, 그리고 우쪽 관련해서 여기서 해안 쪽에서 해안 사고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해안 사고 뒤쪽에 이제 배우 습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해안에 있는 두무 습지가 해안 사고의 배우 습지인데 그런 정도가 나오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지 관련해서도 시험에 별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사막과 똑같이 초지도 우리나라에 초지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초지여도 자연스럽게 수생들이 들어와서 산림이나 숲으로 천지가 되기 때문에, 다만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자연환경 보존사업 설계 가이드라인에 이 초지형으로 이제 복원할 때 일반형이냐 경관형이냐 이런 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복원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지 복원할 때 일반형 복원과 경관형 복원에 대한 이제 방안을 쓰시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육상 생태계 중에서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한테는 산림. 우리나라 산림이 엄청 많고, 그다음에 이제 숲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랑 저희가 이제 프랑스에서 같이 강의를 하는 게 비타민이면 녹화. 그래서 산림과 비타민을 같이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도로나 뭐 택지가나 산림을 많이 회수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이게 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은 산림 기술사라고 이제 따로 산림청 가는 게 있으니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산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요거보다는 요거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수생태계에서 육수 중에서 정수는 요거는 습지입니다. 습지, 저수지나 호소가 되겠고, 그다음에 유수는 하천이죠. 그래서 저희 과목이 이제 습지와 하천을 같이. 그다음에 이제 해수는 근해나 원약 이거는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다 물이기 때문에 너무 동지하고 물 속에 뭐가 있는 건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요 해안 경관이나 아까 말씀드린 해안 사고나 그런 것이 일부 이제 나온 적도 좀 있었고요. 요거를 공부는 이제 요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생태계를 지금 이제 환경 매질에 따라 나누는 게 육상 생태계 이렇게 나눴지만, 이거를 인간의 간섭 정도를 따라서 또 구분을 하면 자연 생태계, 반자연, 다음에 이제 인공 또는 도시 생태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간섭 정도가 가장 적은 게 이제 자연이죠, 거의. 그다음에 반자연 생태계는 요거는 농업 생태계로 보시면 돼요. 농업 생태계 한 반 정도. 그다음에 인공 생태계는 인간의 간섭이 엄청나게 많이 돼서 인공적인 그런 구조물이나 인공물들이 지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반자연 생태계는 최근에 농업 생태계 특징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요거 자연 생태계 중심으로 나오다가 이 도시 생태계의 특징, 도시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의 특징이 뭐냐, 뭐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도시의 생물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2010년, 11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도시 지역에 90%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91%, 2%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 5, 60%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도시 지역에서 어떻게 이 생물과 같이 공존하면서 살 것이냐, 이게 국제적인 화두입니다.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환경부도 마찬가지로 도시 내에서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시 생태 휴식 공간 그게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나온 사업들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자연마당 그다음에 생태계 보전 협력과 반환 사업도 예전에는 저 꼴짝이 어디 이제 훼손된 것도 사업을 선정했는데 지금은 잘 안 해주고 주로 이제 도시인과 가까운 도시인 내에서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 서식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주로 이제 선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소생태계 좋은 사업, 이건 옥상 녹화 그런 사업들을 반자연 생태계는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도 또 우리나라는 특히 사계절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러니까 봄에는 파종하고 여름에 뭐 비료주고 키워서 가을에 수확하는 이게 매년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행위들이 그냥 똑같은 이러한 교란이나 간섭 행위가 계속 반복되면서 생태계가 거기에 적응된 그런 생태계가 반자연 생태계, 농업 생태계고 요거를 또 다른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요거를 이제 에너지의 유입의 정도에 따라서 또 구분해서 자연 생태계, 자연 환경, 이거는 이제 순치 환경, 그다음에 이거는 인공 환경. 그러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식물들이 자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율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고 인공 생태계, 도시 생태계의 인조 환경은 모든 에너지와 물질 다 외부에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생태계, 인공 생태계를 기생 생태계라고 합니다. 종속 생태계, 기생 생태계. 그렇게 다 받아들인 물질과 에너지를 쓰고 남는 폐기물을 또 다 갖다 버리잖아요. 외부에다가.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서울의 난지도가 그게 쓰레기입니다. 서울에 발생한 쓰레기를 다 메꿔서 산을 넣고 더 이상 버릴 수가 없으니까 저 인천 수도권 매립지를 크게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다음에 순치 환경은 요거는 반반이죠. 에너지도 외부에서 유입을 해서 쓰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또 생산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순치 환경이다 이렇게 해도 생태계는 이렇게 좀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하여튼 이 기초적인 학문에서 발전한 게 여기 단위가 생산. 경관생태학을 1939년에 독일의 지리학자인 트롤이라는 사람이 경관생태학이라는 말을 처음 썼고요. 이 1935년에 생태계라는 말, 이 용어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경관생태학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초학문이라면 이거는 이제 응용학문이 되죠. 경관생태학은 이전에 이 경관,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더 확장된 겁니다. 그 전에는 이 경관이라는 것은 주변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고 그거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그래서 미적으로 인지하느냐, 그래서 시지각적, 미적인 특징을 가진 또 대상물을 봤는데 거기에 플러스 생태적인 요소까지 더 확장을 해서 한 개념이 이렇게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부에 더 나오면 이제 보건 생태학이 보건 생태학은 이 생태학이나 경화 생태학의 응용 이것도 이제 응용을 해서 훼손된 생태계를 이제 복원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는데 저희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는 실무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실무형 문제가 실제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훼손지를 복원하는 사업이 생태계 보존 협력과 반환 사업이어서 이 생태계 보존 협력과 반환 사업의 뭐 절차나 유지 관리, 그다음에 생태 자문단 운영하는데 자문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니터링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나왔고요. 자연마당 관련해서도 또 나왔었고 어떤 거는 이제 도면을 그리는 문제도 이렇게
나오고 해서 실무형의 문제가 나와서 실제로 한번 실무에서 해보시면 따로 이제 준비를 안 했어도 시험 답안지를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쪽에 종사를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그거를 이제 맡아들였을 때는 조금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공부를 좀 하시면 되고 스타디를 만약에 이제 하신다면 스타디 1의 구성을 자연환경 관리 기술사는 현재 업으로 종사하시는 분야를 보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자연환경 보존사업 대행자에서 방안 사업에서 생태 복원을 하는 그런 분들이 한 지금 대행자가 한 50개 정도 지금 돼서 한 50여 분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실제 숫자는.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와 그다음에 복원하시는 분들과 같이 스타디를 하면 이제 환경 평가 쪽에서는 자연환경의 동식물 조사나 환경 평가 구체적으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또 실무적으로 좀 도움을 받고 보건 쪽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 또 강점이 있고 직접 경험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스타디 1을 구성할 때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실무 그리고 경관 생태학에서는 경관의 구조와 기능, 변화 이런 거를 이제 보는데요. 특히나 생태학, 생태계가 다 연결돼 있고 뭐 보니까 가장 또 보는 게 연결성을 연결성. 연결성. 그래서 이게 더 확장되면 이게 생태 네트워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도시 내에서 생물 다양성을 통해서 보건 생태학과 연결이 되면 생태 도시. 이 도시 내에서 어떻게 인간과 생물들이 공존하면서 살 것이냐 그거를 고민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생태 네트워크나 생태 도시 생태 도시는 원래 도시를 만드는 거니까 토지 이용, 교통, 공업지, 에너지 이런 것들 전 분야에 관련돼 걸쳐 수도 있고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전 분야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책에 있고요. 제가 이거는 몇 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방법에서 전체적인 큰 틀을 원체 공부를 저희가 해야 되고 암기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거 어떻게 다 외우고 암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좀 전체적인 틀을 좀 잡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좀 효율적인, 효과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